내 남편 지훈 씨와 상간녀가 한밤중에 피를 흘리며 함께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을 때 그들이 내게 돌봄을 부탁하려고 전화했을 때는 이미 내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남편 지훈 씨와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처음 3년은 그럭저럭 평온하게 보냈지만 반년 전부터 지훈 씨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퇴근이 아무리 늦어도 미리 문자를 보내 어디쯤 왔다고 알려주고 집에 오면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동료들을 욕하는 면 마디조차 친밀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자정 한두 시가 되어서야 돌아오기 일쑤였다. 내가 카톡을 보내면 몇 시간 뒤에 답장이 오거나 아니면 그저 갑바라는 단 한 글자만 보낼 뿐이었다. 전화를 걸면 10번 중 8번은 받지 않았다. 그가 나중에 전화를 걸어올 때도 늘 고객과 접대 중이라 전화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한 번은 그를 새벽 1시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는데 전화 저편이 너무나 조용했다. 시끄러운 접대 소리는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물었다. 접대 중이라면서 왜 이렇게 조용해? 지훈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고객이랑 헤어졌어. 길가에서 택시 기다리는 중이야. 바람 많이 불어. 일단 끊을게. 말을 마치자마자 내가 다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속이 답답했다.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지? 나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의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었고 비밀번호도 내가 알고 있었다. 때로는 그가 요리하느라 바쁠 때 나에게 대신 답장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몸에서 절대 떼어놓지 않았다. 샤워할 때조차 화장실에 가지고 들어갔고 비밀번호도 바꾸었다. 한 번은 그가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보려고 했는데 화면에 손이 닿자마자 그는 번쩍 눈을 뜨고 휴대폰은 래퍼를 떼고 휴대폰을 낚아채 품속에 넣었다.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물었다. 내게 물었다.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물었다. 시간 보려면 거실 시계를 보면 되잖아. 다음부터 내 휴대폰 함부로 만지지 마. 말을 마치고는 등을 돌려 나를 등지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옆에 누워 눈을 뜬 체감을 세웠고 마음속 의심 덩어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또 한 번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우리가 평소에 쓰던 카드들은 아니었다. 나는 카드를 든 채 의아했다. 그는 내게 이 카드에 대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주말에 야근하는 틈을 타 몰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무려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저녁에 그가 돌아오자 나는 카드를 들고 물었다. 이 카드는 뭐야? 여기에 있는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지훈 씨는 카드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거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말했다. 그거 회사에서 준 보너스야.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거야. 지난번엔 보너스가 고작 100만 원대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5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결국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다. 당신이 그런 것까지 왜 신경 써? 내가 당신을 속이는 것 같아? 돈을 모아두는 것도 다 이 가정을 위한 일이야. 쓸데없이 생떼 부리지 마. 말을 마치고는 휴대폰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 내가 잠들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 그날 이후로 그는 내게 더욱 냉담해졌다. 필수적인 대화 외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가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지금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하거나 아니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잠들기 일쑤였다. 내 마음속 불안감과 억울함은 점점 커져갔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회사 일에 문제가 생긴 건지, 회사 일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건지
담이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가시처럼 내 마음에 박혀 나를 덮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새벽에 돌아왔다.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막아 세우고 물었다. 지훈 씨, 요즘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또 뭐야? 그는 내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향수 냄새는 고객이랑 밥 먹다가 실수로 묻었을 수도 있잖아.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당신은 고객이랑 밥 먹다가 실수로 묻었을 수도 있잖아.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한 것까지 설명해야 해? 나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없어? 나는 그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일이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그가 밖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지훈 씨의 몸에서 낯선 향수를 발견한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했다. 낮에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그의 이상한 행동들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일하는 이 팀장님은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어. 그저 요즘 잠을 잘 못 잤다고 둘러댔다. 이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말을 못해. 터놓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질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다면 당신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 이 팀장님의 말은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기회를 찾아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목요일 회사에서 갑자기 휴무가 생겼다. 지훈 씨가 오늘은 평소처럼 퇴근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마트에 가서 그가 좋아하는 갈비와 생선을 샀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와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하얀색 세단 한 대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저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막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차 문이 열리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내렸다. 손에는 예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우리 아파트에 온 거지?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조수석에서도 지훈 씨는 자연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가 손에 든 가방을 받아들고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고개를 숙여 여자에게 뭔가 속삭였고 여자는 웃으며 그를 살짝 때렸다. 두 사람은 너무나 친밀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산 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털썩하고 갈비와 생선이 바닥에 떨어졌다. 갈비와 생선이 바닥에 떨어다녔다. 그 소리에 지훈 씨와 그 여자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서연 씨, 당신은 왜 여기에? 오늘 회사 안 갔어? 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었겠어? 지훈 씨, 저 여자는 누구야? 당신은 저 여자랑 무슨 관계야? 그 여자도 걸어왔다.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웃듯이 올리며 말했다. 당신이 지훈 씨 부인이야? 난 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지훈 씨는 황급히 여자를 막아서며 말했다. 내가 서연 씨한테 잘 설명하면 돼. 그러고는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 오해하지 마.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동료야. 오늘 집으로 오는 길에 태워다 준 것뿐이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야. 평범한 친구. 나는 비웃듯이 말하며 그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던 손을 가리켰다. 평범한 친구가 서로 껴안고 다녀. 평범한 친구가 대낮부터 집으로 데리고 와. 지훈 씨,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내 질문에 지훈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다. 하지만 그 여자는 겁내지 않았다. 내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설령 우리가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어쩔 건데? 지우 씨가 말했어. 당신은 이미 사랑하지 않는다고. 네가 아직 집안일을 하니까 봐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했을 거야. 닥쳐. 지훈 씨가 여자에게 소리쳤다. 그러고는 다시 나를 보며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저 여자 말 듣지 마. 나랑 저 여자랑은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오늘 회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온 거야. 그래서 잠깐 집에 올라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게 하려고 했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예전에는 그저 그가 일이 바쁘거나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며 한가닥 희망을 품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가 이 여자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떨어진 갈비와 생선을 주워 장바구니에 담았다. 지우 씨가 다가와 도우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역겨워. 그러고는 일어서서 지훈 씨를 보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이제는 모든 걸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아직 그와 계속 함께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말했다. 좋아, 올라가서 이야기하자. 화내지 마. 내가 사연이야 말했다. 당신 먼저 돌아가 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데 그 여자는 못마땅한 듯 지훈 씨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지훈 씨, 나랑 같이 있기로 했잖아. 여자는 콧방귀를 뀌더니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다. 지훈 씨는 여자의 뒷모습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나에게 말을 걸려 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장바구니를 든 채 위층으로 올라갔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팽개치고 소파에 앉아 지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도 들어와 문을 닫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지훈 씨, 저 여자랑 얼마나 만났어? 당신이 숨겨둔 그 카드 속 돈은 다 저 여자한테 쓴 거야. 지훈 씨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흔들렸다. 서연 씨, 내가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 마. 역겨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맞아 아니야? 지훈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그 여자랑 만난 지 석돈도 그 여자한테 뭘 좀 사줬어. 그가 인정하는 말을 듣자 오히려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지훈 씨는 황급히 당황했다. 그는 얼른 일어서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옆으로 피해서 그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 했다. 그의 손은 허공에 멈춰섰고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서연 씨,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랑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여자랑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지금 당장 그 여자랑 연락 거야. 그 여자랑 만나지 않을 거야. 이혼하지 말자. 응? 지금 연락을 끊겠다는 말은 그저 이 가정을 잃을까봐 자신을 위해 빨래하고 밥 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연락을 끊는다고? 내가 아직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지훈 씨, 정말 진심이었다면 나 몰래 석 달 동안 그 여자랑 만나고 몰래 돈까지 숨겨서 그 여자한테 쓰지 않았겠지. 지훈 씨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다급해졌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약속할게. 앞으로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줄게. 다시는 그 여자랑 연락하지 않을게. 제발, 응?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당신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야.
당신이 늦게 귀가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비자금을 숨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계속 당신이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계속 나를 속이기만 했잖아. 거짓말만 하고 계속 나를 속이기만 했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혼은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어. 당신이 동의하면 빨리 서류 정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할 수밖에 없어. 말을 마치고 나는 일어나서 손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지훈 씨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며 옹각지만 나는 아무런 결구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도 지쳤는지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았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 씨는 아주 좋은 태도를 보였다. 매일 제 시간에 퇴근하고 돌아와 먼저 나서서 밥을 하고 집안일을 했다. 틈만 나면 내게 사과하며 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저 연기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그가 몰래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아주 다정했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의 말을 들었고 마음속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졌다. 나는 손님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 상담 시간을 예약했다. 다음 날 지훈 씨가 회사에 간 틈을 타 법률 사무소로 갔다. 변호사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 먼저 지훈 씨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사진, 동영상 등. 그렇게 하면 재산 분할에서 내가 유리한 예산 등.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님의 말을 메모했다. 법률 사무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새 유심을 개통하고 기존 휴대폰 번호는 정지시켰다. 더 이상 지훈 씨의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 방해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회사에서 멀지 않은 원룸을 구했다. 이혼 절차가 끝나면 얼른 이사 나갈 생각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지훈 씨는 또 밥을 하고 있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오순애 씨는 또 밥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바로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새로 계약한 집 계약서와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가방에 넣고는 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들어와 내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화났어? 내가 다 사과했잖아. 이러지 마. 응?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화난 거 아니야. 짐 정리하는 중이야. 이사 나가려고. 내가 이사 나가려고. 지훈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내 손을 붙잡았다. 정말 이사 나갈 거야? 당신은 그렇게 매정해?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을 거야? 우리 5년의 정을 다 잊은 거야. 정,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랑 함께 있을 때 우리 5년의 정은 생각도 안 했잖아. 당신이 계속 나를 속일 때 우리 5년의 정은 생각도 안 했잖아. 우리 5년의 정은 생각도 안 했잖아. 지훈 씨, 당신이 먼저 우리 정을 배신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낚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번엔 정말 배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짐 정리를 마치고 나는 캐리어를 손님방에 넣어두었다. 그러고는 거실로 나와 지훈 씨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나는 손님방에서 잘 거야. 당신은 안방에서 잘고요.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내가 적당한 시간을 찾으면 이혼 서류 정리하러 가자.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담배를 연이어 피웠다. 나는 반드시 끔찍한 결혼 연이어 피웠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새로 얻은 집으로 이사 가던 날 지훈 씨는 집에 없었다. 아마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나는 이사 업체를 불러 내 짐을 모두 옮겼다. 떠나기 전 나는 집 열쇠를 현관 신발장 위에 놓아두었다.
5년 동안 살았던 이곳에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새로 얻은 집은 비록 크지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새로 얻은 집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아주 편안해 보였다. 나는 새 커튼과 침대 시트를 들어왔다. 전화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김 아주머니였다. 김 아주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연 씨, 지금 어디야? 빨리 아파트로 와봐. 지훈 씨한테 사고가 났대. 나는 순간 멍해져서 김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지훈 씨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다. 오늘 새벽에 당신 집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어. 아주 크게. 난 또 두 분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너무 무서워서 얼른 응급차를 불렀지. 응급차가 와서 지훈 씨랑 어떤 여자를 싣고 갔어. 피를 엄청 많이 흘렸대. 아주 끔찍하더라.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병원에 실려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김 아주머니, 저 이미 이사 나왔어요. 지훈 씨랑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일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김 아주머니는 잠시 멍해지더니 말했다. 이사 나왔다고? 두 분 싸웠어? 그래도 지훈 씨가 지금 사고가 나서 돌봐줄 사람도 없잖아. 설령 싸웠다고 해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부부였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김 아주머니, 우리 이미 이혼 준비 중이에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옆에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 실려간 그 여자. 아주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 씨가 어젯밤에 어떤 여자랑 병원에 실려갔대. 피를 엄청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 지금 회사 전체에 소문이 바다에. 나는 순간 멍해져서 물었다.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았다고요? 누가 소문을 낸 건데요? 이 팀장님이 말했다. 아마 지훈 씨 동료 중 한 명 중 한데요. 아마 지훈 씨 동료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마 지훈 씨가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지훈 씨가 어떤 여자랑 함께 실려가는 걸 보고 회사에 소문을 낸 것 같아. 지훈 씨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이렇게 빨리 회사 전체에 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저 이미 그 사람이랑 이혼 준비 중이에요. 그 사람 일은 저랑 상관없어요. 이 팀장님은 잠시 멍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됐네. 그런 남자는 당신이 미련 가질 가치도 없어. 회사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마. 얼마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하지만 하루 종일 회사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몰래 속닥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도 했다. 나는 못 본 척하며 내 일에 집중했다. 나는 지금 그저 지훈 씨와 이혼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의 명성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었다. 저녁 퇴근길, 아파트 아래에 다다르자 낯익은 뒷모습이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와 내 손을 붙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연 씨, 이제 왔어? 지훈이한테 사고가 났다는 거 알아? 지금 병원에 있단다. 어서 나랑 같이 병문안 가자.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저는 이미 지훈 씨랑 이혼했어요. 그 사람 일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가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해지더니 울기 시작했다. 사연 씨, 내가 지훈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한 건 알지만 지금 지훈이가 사고가 나서 돌봐줄 사람이 없단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했던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았지만 내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예전에 지훈 씨가 내게 냉담하게 대할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지훈 씨에게 사고가 나자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다니. 세상에 그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더 이상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지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와 함께 병원에 실려간 그 여자에게 돌봐달라고 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바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서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훈 씨, 이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이 감당해야 할 거야. 그 후 이틀 동안 김 아주머니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지훈 씨 쪽의 일이 잠시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 팀장님이 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알아? 지훈 씨가 병원에서 거의 방치되고 있대. 내 손에 든 펜이 멈칫했다. 고개를 들고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는 병원에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이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말도 마. 그 여자도 다쳤다고 하던데 그 여자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엄청 화를 내면서 어제 그 여자를 데려갔대. 다시는 지훈 씨랑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 다시는 지훈 씨랑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 지훈 씨 어머니 혼자 병분서주하고 계신데. 너무 힘드셔서 어제는 병원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그저 그들이 받아야 할 때가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 팀장님이 또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지훈 씨 동료한테 들었는데 지훈 씨가 이틀 내내 당신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매번 연결이 안 된대. 매번 연결이 안 된대. 매번 연결이 안 된대. 우리한테 당신 새 번호 아냐고 묻더라. 우리가 어떻게 알냐고 묻더라. 우리가 어떻게 알려줘.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연결이 안 되는 마저. 저는 팀장 휴대폰 번호 바꿨어요. 유심도 정지시켰고요. 하지만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당신은. 나는 말을 끊고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지훈 씨가 병원에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연락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이미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이사도 했으니 그가 아무리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김 아주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오히려 좀 체념한 듯했다. 서연 씨, 지훈이 어머니가 오늘도 아파트에 오셨어. 아래층에서 여러 사람한테 지훈이가 당신한테 계속 전화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 당신이 일부러 번호를 바꿔서 지훈이를 돌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고 묻더군.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다. 분명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매정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김 아주머니. 나는 김 아주머니에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지훈 씨가 예전에 그런 짓들을 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겠죠. 이제 와서 사고가 났다고 저더러 돌아와서 돌봐달라고 하다니 세상에 그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억울한 건 나도 알지만 지훈이 억울한 건 나도 알지만 지훈이 어머니도 지금 쉽지 않아. 혼자 병원에도 지금 쉽지 않아. 혼자 병원에서 지훈이를 돌보느라 밥도 못 챙겨 먹는데 어제는 지훈이가 너무 아파서 당신이 병원에 와서 좀 맞았습니다. 김 아주머니,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지훈 씨랑 저는 이미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을 보면 제가 아직 예정을 못 잊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어머니한테는 제가 이미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앞으로는 그들과 연락하지 않을 거네. 김 아주머니 여전히 뒤로 반의를 받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저를 더 이상 찾지 말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이상 지훈 씨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다. 저녁 퇴근길, 문을 열자마자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보낸 사람 정보는 없고 내 이름과 주소만 적혀 있었다. 나는 의아했다. 요즘 뭘 주문한 적이 없는데 누가 보낸 거지? 누가 보낸 거지? 나는 택배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열어보니 안에는 지훈 씨의 옷 몇 벌과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서연아, 이건 지훈이 갈아입을 옷 몇 벌이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좀 도와줘. 나는 그 옷들을 보며 화가 나고 웃기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내 새 주소를 알았는지 어디서 알아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옷들을 집어들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나는 절대 지훈 씨에게 옷을 가져다 주러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일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서면서 쓰레기통에 있던 옷들을 꺼내 아래층 큰 쓰레기통에 버렸다. 혹시 시어머니가 또 나를 찾아올까봐 걱정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김 아주머니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지훈 씨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 이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지훈 씨는 병원에서 보름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했다. 그 보름 동안 그의 어머니 외에는 거의 아무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회사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겠지만 다들 그의 일을 알고 있어서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팀장님은 또 지훈 씨가 퇴원 후 회사에 다시 출근하고 싶어 했지만 상사는 그의 일이 너무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그를 해고했다고 말했다. 지금 그는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엄청나게 빚져서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통쾌했다. 이 모든 것은 지훈 씨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그는 결혼을 배신하고 나는 그저 그가 앞으로 내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내가 조용히 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후로 나는 지훈 씨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과 삶에 쏟았고 나날은 점점 더 충실해지고 행복해졌다. 나는 지훈 씨에게서 그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미래의 나날은 더 좋아질 것이다. 지훈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 사이에서 며칠 동안 회자되었다. 그저 좀 우습게 느껴질 뿐이었다. 예전에 그는 그 여자를 위해 나를 배신했지만 지금은 그 여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멸시당하다니. 이것이 아마도 인과응보일 것이다. 나는 이 팀장님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왜 찾아갔어요? 아직도 그 여자랑 계속 만나고 싶어 해요. 아직도 그 여자랑 계속 만나고 싶어 해요. 이 팀장님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누가 알겠어? 아마 자기가 일자리도 없고 수입도 없으니 그 여자가 좀 도와주기를 바랐으니 그 여자가 좀 도와주기를 본 이 여자다. 들리는 말로는 그 여자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 씨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주말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예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박 아주머니를 만났다. 박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요즘 잘 지내지? 지훈이가 며칠 전에 아파트에 와서 당신을 찾더라. 어디로 이사 갔냐고 묻는데 우리가 다 말 안 해줬어. 나는 순간 멍해졌다. 지훈 씨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예전 아파트까지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다. 나는 박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박 아주머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제 소식을 그 사람한테 말해주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억울한 건 나도 알지. 그날 그 자식이 아파트에 왔을 때 옷차림이 아주 남루하고 머리도 엉망이고 눈도 빨갛게 충혈돼서 아주 초라해 보였어. 우리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하더라. 앞으로는 꼭 잘해서 당신이랑 잘 살겠다고.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요. 진작에 뭐 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을 안다고요? 진작에 뭐 했어요? 예전에 그 여자랑 함께 있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빌어도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그런 남자는 용서할 수 없어. 우리도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더 이상 당신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듣지 않고 당신을 계속 찾겠다고 하더라. 당신을 계속 찾겠다고. 나는 마음이 좀 답답했다. 지훈 씨가 이렇게 집착할 줄은 몰랐다. 혹시 그 사람이 또 아파트에 와서 저를 찾으면 모른다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저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요. 박 아주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나는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데 마음속이 복잡했다. 지훈 씨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지만 나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받아야 할 때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예전에 나를 배신하고 속였다. 지금 일자리를 잃고 그 여자도 잃고 나서야도 잃고 나서야도 잃고 집으로 돌아와 산 물건들을 정리한 후 나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이혼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님은 지훈 씨가 계속 버티면서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변호사님께 그와 이야기할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가 서명하기를 거부하면 바로 법원에 소송해달라고. 그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 최대한 빨리 소송 서류를 준비해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아주 평온했다. 지훈 씨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만 하면 나는 이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왔다. 나날은 평온하고 충실했다. 나는 더 이상 지훈 씨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아마 그도 더 이상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받았다. 지훈 씨가 드디어 서명하기로 동의했다고 시간을 내서 법률사무소로 가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했다. 나는 마음속이 순간 가벼워졌다. 황급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음 날 법률사무소로 갔다. 법률사무소로 갔다. 법률사무소로 갔다. 법률사무소에서 지훈 씨를 만났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는 색이 바른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바지는 구겨져 있었으며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바로 변호사님 앞에 가서 이혼 합의서를 들고 내 이름을 서명했다. 지훈 씨는 나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펜을 들고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자 변호사님은 이혼 합의서를 우리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금부터 두 분은 정식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그저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나는 지훈 씨를 보며 말했다. 지훈 씨는 나를 보며 눈물을 왈칵 쏟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돌아섰다. 법률사무소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내 몸에 따뜻하게 쏟아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마음속은 아주 홀가분했다. 나는 드디어 지훈 씨에게서 그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미래의 나날은 더 좋아질 것이다. 사실 지훈 씨가 입원해 있던 동안 나는 이미 변호사님을 한 번 병원에 보내 이혼 합의서를 전달했다. 그때 나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첫째는 그와 다시는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둘째는 그가 또 어떤 동정심 유발 작전을 써서 나를 귀찮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중에 변호사님이 내게 전달해준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황당했다. 변호사님은 지훈 씨 병실을 찾았을 때 지훈 씨가 병상에 기대어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색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옆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다고 한다. 변호사님이 건넨 이혼 합의서를 보자 지훈 씨는 처음에는 멍해지더니 이내 합의서를 침대 머리맡 협탁에 던져놓으며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서명 안 할 겁니다. 제가 서연 씨랑 이혼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잠시 화가 난 것뿐이니 제가 퇴원하면 잘 달래주면 저를 용서해 줄 겁니다. 변호사님은 그때 그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한다. 지훈 씨, 서연 씨, 서연 씨는 이미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지훈 씨가 서명하지 않아도 법원에 소송할 것이고 그때는 법원 판결이 지훈 씨에게 더 불리할 것입니다. 지훈 씨 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변호사님. 서연이를 좀 설득해 주세요. 지훈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나중에 분명히 변할 거예요. 이혼할 수는 없어요. 변호사님은 그들과 더 이상 실랑이하지 않고 그의 태도를 내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는 떠났다. 나중에 변호사님이 내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는 떠났다. 아마 내가 그와 화가 난 것뿐이니 퇴원해서 잘 달래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의 자신감은 아마도 그 여자가 자신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일자리까지 잃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변호사님이 합의서를 전달한 이후부터 지훈 씨는 다급하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아마 그는 내가 이번에는 정말 돌아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그가 나를 달랠 기회조차 없었다. 나중에 그가 그 여자를 찾아갔다가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하자 갈 데가 없어지고 나서야 마침내 서명에 동의했다.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서명을 마치고 돌아설 때 뒤에서 지훈 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 씨, 잠깐만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기껏해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더욱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거나 그가 그 여자와 놀아나고 나를 바보처럼 속일 때 그는 이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것을. 법률사무소를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다. 지훈 씨가 서명을 마친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내 근황을 물었다고 했다. 변호사님은 그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고 합의서에 따라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을 빨리 이체하라고만 상기시켰다. 우리가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아파트는 내 소유가 되고 사실 그의 외도 증거가 있었으니 내가 더 많이 요구해도 합리적이었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이런 문제로 얽히고 싶지 않았다. 빨리 내 것을 받고 그와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사흘쯤 지나자 지훈 씨가 이체한 예금을 받았다. 변호사님은 지훈 씨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겨우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 자신은 손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당연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병원비도 적지 않게 들었으니 손에 돈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나는 돈을 은행에 입금했고 그와 관련된 마지막 간 가당 미련마저 사라졌다. 다음은 아파트 명의 이전 문제였다. 아파트는 이전에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훈 씨가 함께 명의 이전 절차를 봐봐야 했다. 나는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님께 그와 시간을 정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미리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그때가 되면 바로 서류를 제출하고 서명만 하면 되도록. 명의 이전 날 나는 일부러 일찍 갔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자 지훈 씨가 허둥지둥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그 초라한 모습이었다. 나를 보고 말을 걸려 했지만 나는 바로 고개를 돌려 담당 직원과 소통하며 그에게 어떤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명의 이전 절차 내내 나는 그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새 등기권리증을 들고 바로 구청을 나섰다. 구청을 나서며 손에는 등기권리증을 들고 바로 구청을 나섰다. 구청을 나서며 손에 든 등기권리증을 보는데 마음속이 아주 뿌듯했다. 이 아파트는 그와 결혼 후 우리가 함께했어. 나는 변호사님께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변호사님은 서연 씨, 천만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라고 답장했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음악을 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다. 지금부터 내 삶이 드디어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배신도 속임수도 알았다. 배신도 속임수도 왔다. 새 등기권리증을 받은 그날 저녁 나는 이 팀장님과 친한 동료 몇 명을 불러 식사를 대접했다. 식탁에서 모두들 나를 축하해 주었다. 이 팀장님은 또 이제야 그 골칫덩어리한테서 완전히 벗어났네. 앞으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잘 살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옆에 있을 거야. 우리가 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예전에는 이혼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다시 지훈 씨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가 내 삶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것처럼. 다음 주말 나는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서 집을 새로 단장했다. 원래 거실에 걸려있던 우리의 웨딩 사진은 진작에 떼어내 상자에 넣어두었고 이번에는 아예 버렸다. 그가 좋아했던 어두운 색 가구들은 밝은 계열의 소파와 테이블로 바꾸었다. 베란다도 다시 꾸몄다. 초록 식물 몇 화분을 놓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도 놓았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햇볕을 쬐며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사모님,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왜 혼자 바쁘게 왔다 갔다 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 이혼했어요. 앞으로 이 집에는 저 혼자 살 거예요. 사장님은 잠시 멍해지더니 황급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집은 꾸미고 나면 분명 예쁠 거예요. 혼자 사셔도 편안하실 겁니다. 보름쯤 지났을까 집이 드디어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새롭게 변신한 집을 보며 내 마음은 아주 행복했다. 저녁에 나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의 밤 풍경을 바라보는데 처음으로 혼자 사는 삶도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에서도 나는 점점 더 승승장구했다. 예전에는 집안일 때문에 늘 정신이 산만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없으니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았다. 지난달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상사가 나에게 맡겼다. 나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들어냈고 고객사는 아주 만족했다. 상사는 회의에서 나를 칭찬하며 승진과 인상을 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나 스스로 지훈 씨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가 없어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승진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아,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앞으로는 꼭 너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 나는 부모님께 이 바쁜 시기가 지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며칠 도시에서 지내게 할 생각이라고. 내 새 집도 보여드리고 안심시켜드릴 거라고 말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약속을 잡아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공원 산책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요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지냈다. 나날은 충실하고 자유로웠다. 나는 더 이상 지훈 씨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트에서 예전 이웃인 김 아주머니를 만났다. 김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와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서열 씨, 요즘 정말 잘 지내는구나. 얼굴색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맞아요. 요즘은 걱정할 일도 없고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이와는 다르네. 요즘 지훈이는 아주 비참하게 지낸대.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 일자리를 여러 번 구했지만 오래 못 버텼대. 일자리를 여러 번 구했지만 오래 못 버텼대. 힘들다고 하거나 일자리를 여러 번 구했지만 오래 못 버텼대. 시장에서 봤는데 노점상과 흥정하며 채소, 한정하며 채소 한 단을 사면서리는 저는 그저 제 삶을 잘 살아가면 돼요.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그런 사람한테는 미련 가질 가치도 없어. 하지만 당신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이 모든 건 그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자업자득이지. 김 아주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나는 계속 말투에서 질투하지도 않을 것이다. 마음속은 아주 평온했다. 지훈 씨가 잘 지내든 나랑은 상관없었다. 그가 못 지내든 나랑은 상관없었다. 우리는 진작에 두갱선이 되었으니 다시는 교차할 일은 없을 것이다. 몇 달이 더 지났다. 회사에서 나는 부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다. 나는 원래 살던 작은 집을 팔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 차 한 대도 뽑았다. 새 집으로 이사 가던 날 이 팀장님과 동료 몇 명이 와서 도와주었다. 다 같이 밥을 해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 모두 돌아간 후 나는 거실에 앉아 넓고 환한 집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었다. 이것은 내가 이혼 후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잤던 밤이었다. 꿈속에는 다툼도 배신도 없었고 오직 햇살과 꽃들만이 가득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과거는 마치 악몽처럼 깨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잘 살아갈 것이다.